해적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친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친구들과 함께 해적선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라 사정이 기가 막힙니다. 소말리아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 땅이 툭 튀어나와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소말리아입니다. 위성 지도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땅이 사막과 황무지라 농사는 불가능합니다. 그나마 기역자로 꺾어진 3,000km의 긴 해안이 있어서 유일한 생계수단이 어업입니다. 소말리아인들은 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아 대부분 유럽으로 수출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레보이 1인당 국민소득이 $600밖에 되지 않는 채빈국입니다. 인구의 90%가 하루 $2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나마 1991년이 되어서 이 보잘것없는 평화도 깨져버렸습니다. 20년간 이어지던 독재 정권이 무너지면서 군벌 사이에 정권을 놓고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내전이 장기화되면서 소말리아는 무법천지가 되어갔고 국민들은 더 가난해졌습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소말리아 아이들의 모습이 TV에 소개돼 보는 이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먼저 인근 국가인 예멘의 어선이 소말리아 해역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과 아시아 각국의 원양 어선들이 소말리아 앞바다로 몰려들어 불법 조업에 나섰습니다. 이 중에는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참치잡이 원양 어선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참치와 새우, 가재를 싹쓸이하면서 소말리아 사람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물고기의 씨를 말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의 국민을 위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자국의 해역을 침범한 불법 어선들을 국가가 나서 단속해야 하지만 소말리아엔 그럴 정부가 아예 없었습니다. 오히려 군벌들은 단속은커녕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벌였습니다. 유럽 및 아랍 산유국들의 돈을 받고 온갖 산업 쓰레기들을 소말리아 인근 바다에 버리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스위스, 이탈리아, 프랑스, 아랍에미리트, 이집트, 카타르의 배들이 수시로 와서 소말리아 앞바다에 정체불명의 둥근 통들을 마구 쏟아부었습니다. 유럽에선 이런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톤당 $1,000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소말리아에선 톤당 $3만 군벌에 쥐어주면 되었습니다. 이후 해안가에 살던 소말리아인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역질과 피부병, 입과 복부 출혈이 나타나더니 나중엔 기형아 출산이 급격하게 높아졌습니다. 이 둥근 통의 정체는 2004년 말에야 밝혀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9.1 강진이 메가쓰나미를 만들었고 파손된 둥근 통에서 쏟아진 쓰레기들이 소말리아 해안가로 밀려왔습니다. 그것들은 주로 유럽의 병원과 공장에서 버린 납과 카드뮴, 수은 등의 화학 폐기물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 쓰레기에는 다량의 핵 폐기물도 있었습니다. 소말리아인들이 갑자기 겪게 된 출혈이나 암, 기형아 출생들이 모두 방사능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유일한 생존의 터전이었던 소말리아 해안가는 죽음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제 소말리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소말리아 사람들이 처음부터 해적질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소말리아 어부들은 자신들의 바다와 생명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우선 자치 해양 경비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군벌들에게 총을 빌려 무장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물고기를 잡던 작은 목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예멘의 어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다 큰 원양 어선을 만나면 마치 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그러듯이 배의 진로를 막아 불법 어획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말리아 전역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예멘 어선을 풀어주고 $10,000를 벌었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1년 꼬박 일해도 벌기 어려운 거금이었습니다. 소말리아인들은 어선 납치가 돈이 된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자 여기저기에 해적 지원자가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많던지 우리나라의 새벽 인력 시장에서 기술자를 뽑듯 바닷가로 몰려든 수많은 젊은이들 중 유능해 보이는 인재를 선발해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랜 내전으로 총을 쏠 줄 아는 사람은 부지기수였습니다. 놀고 있는 배와 배를 몰 수 있는 사람도 넘쳐났습니다. 초반에는 불법 어획이나 폐기물을 버리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금을 받아내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점점 커지자 군벌과 사업가들이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생계형 해적에서 기업형 해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질 산업이 번창하면서 소말리아의 해적들은 위성 통신과 위성 항법 장치 등을 갖춘 모선을 바다에 띄우고 신식 무기로 무장한 서너 척의 캐석선을 이용해 대형 선박에 납치해 나섰습니다. 수에즈 운하와 홍해, 아덴만으로 이어지는 소말리아 앞바다엔 한 해 평균 3만 척 이상의 배가 지나다녔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박의 높이가 낮은 상선들이 좁은 홍해로 들어가기 위해 속도를 늦추는 그때를 주로 노렸습니다. 2009년과 2010년이 소말리아 해적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들은 한 해 200~300척의 배를 납치해 매년 1억 달러 정도의 몸값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소말리아 경제의 활기가 돌면서 일반인들이 해적업에 투자하는 증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질들을 관리하거나 인질들을 위한 식량과 필수품을 전문적으로 조달하는 업체도 생겨났습니다. 유엔이 파악한 바로는 소말리아엔 해적 관련 기업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야말로 해적이 국가 산업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소말리아에서 해적은 어린이들 사이에 선망의 직업이 되었고 많은 여자들이 열망하는 1등 신랑감이 되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세계 각국은 아덴만의 군함을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작전으로 유명한 우리나라의 청해부대도 그 일원입니다. 소말리아 해역을 지나는 상선들도 방어용 무기를 갖추거나 유사시 해적과 싸울 용병들을 고용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해적들은 사라졌습니다. 2019년 이후 소말리아 해적이 납치한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지금도 소말리아 앞바다에서의 산업 폐기물 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군함의 호위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 어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 군함의 호위를 받습니다. 전성기 시절 소말리아가 인질로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 1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외국어서의 불법 어획은 매년 3~4억 달러어치에 달합니다. 이쯤 되면 과연 누가 해적일까요? 세계 각국이 아덴만에서 군함을 유지하거나 상선을 무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매년 70억 달러 정도입니다. 이 비용의 10분의 1만 소말리아에 지원해도 해적들이 다시 예전의 업으로 돌아간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결코 그렇게 작동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적질도 할 수 없게 된 소말리아인들이 지금 어떻게 사는지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적 국가로 낙인 찍힌 데다 워낙 치안이 불안해 언론도 국제적인 비영리 단체들도 이 나라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속담에 사흘 굶어 담 넘지 않는 사람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 머지않아 다시 해적질에 나설 것입니다. 굶어 죽거나 총 맞아 죽거나 죽는 건 매한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그들의 단 하나뿐인 생계 수단을 망가뜨린 사람들이 소말리아 어부들을 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